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 타고 내려와 바둑을 두던 그런 시절에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자리 잡은 어느 외딴 마을이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눈이 얼은 허리춤까지 차오르고 매서운 북풍이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를 사정없이 흔들어 대던 척박하고도 고요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뜸하여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더 크게 들리던 이 마을에 어느 날부터인가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나라에서 큰 죄를 지은 선비 하나가 이곳으로 귀향을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혹여나 그 죄인과 엮여 자신들에게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대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여 지내고 있었습니다. 해질녘이 되어 잿빛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굵은 눈발이 하나둘 흩날리기 시작할 무렵 마을 어귀에 낡은 관복을 입은 포졸 하나와 포승줄에 묶인 채 고개를 숙인 선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선비는 며칠을 꼬박 걸어왔는지 집시는 다해져 발가락이 붉게 얼어 있었고 하얀 도포 자락은 흙탕물과 눈에 젖어 무겁게 축 늘어져 있었지만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빛만은 꺾이지 않는 대나무처럼 꼿꼿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문틈으로 그 모습을 훔쳐보며 혀를 차거나 수군거렸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그들에게 따뜻한 물 한 모금 건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무서운 역병이라도 피해가듯 그들이 지나가는 길을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지만 인심은 그리 후하지 못했던 최부자댁 사랑채가 바로 그 선비가 머물 거처로 정해졌습니다. 최부자는 관아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어 마지못해 방을 내주기는 했으나 죄인을 집에 들인다는 사실이 영 탐탁지 않아 하인들에게 엄명을 내려 사랑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사랑채는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문풍지가 다 찢겨 나가고 구석구석 거미줄이 쳐져 있었으며 아궁이에는 온기가 사라진 지 오래라 냉골이나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포졸은 선비를 그 차가운 방 안에 거칠게 밀어넣고는 방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최 부자댁 부엌에서는 18살 난 여종 보드리가 저녁밥을 짓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녀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이 집에서 자라나 눈치 빠르고 손끝이 야무진 아이였습니다. 보들은 사랑채 쪽에서 들려오는 거친 고함과 낯선 기운에 잔뜩 겁을 먹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추운 겨울날 갱겹 옷을 입고 떨고 있던 선비의 모습이 자꾸만 어른거려 일손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안방마님은 보드를 불러 죄인에게 줄 밥상은 굳이 정성 들여 차릴 것 없이 식은 밥이나 한 덩이 던져주라며 매몰차게 말하고는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보들은 마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지만 차마 꽁꽁 언 밥을 그대로 담아낼 수는 없어 붓두막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보들은 주위를 살피며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가마솥 바닥을 박박 긁어 누룽지를 만든 뒤 뜨거운 물을 부어 구수한 숭늉을 한 사발 넉넉하게 만들어 밥상 귀퉁이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식은 밥 아래에 몰래 갓 지은 따뜻한 밥을 한 주걱 숨겨 담고는 김치를 얹어 소박하지만 온기가 느껴지는 상을 차려들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눈보라가 점점 거세져 눈을 뜨기도 힘든 날씨였지만 보들은 밥상이 식을까봐 품에 안다시피 하며 빠른 걸음으로 어둠이 내려앉은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사랑채 앞을 지키고 있던 포졸은 술에 취해 코를 골며 졸고 있었기에 보들은 다행히 들키지 않고 방문 앞까지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냉기가 가득한 방 안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선비의 모습이
희미한 달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선비는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는데 창백한 얼굴에 서린 맑고 깊은 눈동자가 보들의 눈과 마주치자 보들은 순간 숨이 겠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흉악한 죄인의 눈빛이 아니라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을 홀로 짊어진 듯한 고요하고 처연한 눈빛이었기 때문입니다. 보들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밥상을 윗목에 내려놓으며 변변치 않지만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라고 모기만한 목소리로 말하고는 뒷걸음질쳐 방을 빠져나오려 했습니다. 그때 선비의 낮지만 울림 있는 목소리가 보들의 발길을 잡았는데 고맙구나. 이리 추운 날 따뜻한 물 한 모금이 내게는 목숨과도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보들은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하게 울려와 잠시 멈칫했으나 혹시라도 포졸이 깰까 두려워 대답 대신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리고는 서둘러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보들은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며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는 저 선비가 어쩌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추운 겨울밤, 불도 떼지 않은 냉방에서 밤을 보내야 할 선비가 얼어 죽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보들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자꾸만 사랑채 쪽을 힐끔거렸는데 다른 하인들은 모여 앉아 죄인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으며 킥킥거리고 있었습니다. 역모를 꾸몄다지 아니야. 나랏돈을 빼돌렸다던데 근거 없는 소문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사실인 양 떠돌아다녔고 보들은 그들의 가벼운 입놀림이 야속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보들은 그들의 말에 맞장구 치지 않고 묵묵히 그릇만 닦았는데 늙은 하녀 하나가 그런 보들을 툭 치며 너 아까 사랑채 갔었지. 그 죄인놈이 뭐라 하더냐. 눈에서 파란불이 나오더냐 하며 짙게 물었습니다. 보들은 고개를 저으며 그저 힘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짧게 답하고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져 마치 귀신이 우는 듯한 소리를 내며 창호지를 흔들어댔고 보들은 자신의 방에 누워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몰래 부엌 뒷문으로 나가 장작 더미로 향했는데 주인의 허락 없이 택감을 쓰는 것은 매질을 당할 수도 있는 큰 잘못이었지만 그녀의 양심은 선비를 그냥 둘 수 없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보들은 젖지 않은 마른 장작 몇 개를 치마폭에 감추고 살금살금 사랑채 뒤편으로 돌아가 차갑게 식어버린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다행히 포졸은 사랑채 마루가 아닌 건너방 따뜻한 아랫목을 차지하고 들어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보들은 떨리는 손으로 부싯돌을 쳐서 불씨를 만들고 마른 낙엽에 불을 붙여 조심스럽게 아궁이 안으로 밀어 넣었는데 연기가 맵게 피어올라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고 부채질을 했습니다. 불길이 장작에 옮겨붙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기 시작하자 보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언손을 아궁이 불에 녹였습니다. 이 작은 온기가 구들장을 타고 넘어가 그 차가운 방에 누워있을 선비의 온몸을 조금이라도 녹여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보들은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한참을 지켜보다가 새벽닭이 울기 전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도록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부자댁 마당은 밤새 내린 눈으로 하얗게 덮여 있었고 사람들은 간밤의 추위에 몸을 잔뜩 움츠리며 일터로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보들은 아침밥을 재우며 사랑채 쪽을 유심히 살폈는데 굴뚝에서 가느다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는 남몰래 미소를 지었습니다. 포졸 박 씨는 늦잠을 자고 부스스한 얼굴로 나와 기지개를 켜며 그 죄인 놈, 어제 그 추위에 얼어 죽진 않았나 모르겠네라고
투덜거리며 사랑채 방문을 걷어차듯 열어젖혔습니다. 방 안에서는 선비가 단정히 앉아 글을 읽고 있었는데 비록 옷은 얇았지만 얼굴에는 간밤의 온기 덕분인지 핏기가 조금 돌아 있었습니다. 박 씨는 선비가 멀쩡한 것을 보고 의아해하며 아궁이 쪽을 기웃거렸으나 보들이 새벽같이 일어나 죄를 치우고 흔적을 없애놓은 덕분에 누가 불을 지폈는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괜한 심통이 나서 선비에게 죄인 주제에 팔자가 좋구나. 누가 몰래 불이라도 떼 준 게냐 하며 비아냥거렸지만 선비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박 씨는 선비의 아침상으로 나온 밥그릇을 발로 툭 차며 이런 밥도 아깝다. 오늘은 굶어라 하고 소리치고는 밥상을 마당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흙바닥에 나뒹구는 밥덩어리를 보며 보들은 부엌 문 뒤에서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보들의 이중 생활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낮에는 주인의 눈을 피해 하진이를 도맡아 하며 성실한 종으로 살았지만 밤이 되면 아무도 모르게 선비의 수호천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빨래터에 가서 선비의 헌옷가지를 몰래 가져와 깨끗이 빨아 말려주기도 하고 찢어진 문풍지를 풀을 쏘어 덧발라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은 사람들이 잠든 깊은 밤이나 모두가 일터로 나간 틈을 타서 이루어졌기에 보들은 늘 가슴을 졸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선비가 조금씩 기운을 차리고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보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느끼며 보람을 찾았습니다. 선비 또한 자신을 돕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음을 눈치채고 있었는데 매일 밤 아궁이가 따뜻해지고 밥상 밑에 숨겨진 삶은 달걀이나 고구마 같은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그 정성에 감복했습니다. 선비는 비록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밥상을 들고 들어오는 보들을 볼 때마다 눈빛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 한마디 오가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묘한 신뢰와 유대감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귀양살이의 고단함 속에서도 보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인간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마을에 장이 서는 날이라 최부자댁 사람들도 장을 보러 모두 나가고 집이 텅 비게 되었습니다. 보들은 이때다 싶어 선비의 방에 들어가 낡아서 솜이 다 빠져나간 선비의 이불을 가지고 나와 자신의 헌옷에서 솜을 뜯어내어 덧대어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피가 맺혀도 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바느질을 이어갔는데 문득 인기척이 느껴져 고개를 들어보니 포졸 박 씨가 험상궂은 얼굴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장에 가지 않고 몰래 돌아와 집안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보들의 손에 들린 선비의 이불을 낚아채며 내 인연, 죄인 놈이랑 무슨 사이길래 이리 지극정성이냐. 혹시 둘이 내통이라도 하는 게냐 하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보들은 너무 놀라 사시나무 떨듯 떨며 아니옵니다. 그저 이불이 너무 낡아 불쌍해서 라고 말끝을 흐렸지만 박 씨는 듣지 않고 보들의 뺨을 매섭게 올려붙였습니다. 주제넘은 짓 하지 마라. 한 번만 더 그놈을 돕다 걸리면 내년도 관아로 끌고 갈 것이다. 박 씨의 호통 소리에 보들은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방 안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선비는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사겨야만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박 씨의 감시는 더욱 심해져 보들은 사랑채 근처에는 얼씬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선비의 방은 다시 냉골이 되었고 밥상도 형편없는 찌꺼기들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따뜻한 기운을 받지 못한 선비는 급기야 심한 몸살을 앓게 되었고 밤새 기침하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보들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보들은 부엌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그 기침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무력함을 한탄하고 가슴을 쳤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짓눌렀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 일 없이 이 겨울만 나게 해주세요. 마을 사람들은 선비가 알아 누웠다는 소식을 듣고도 죄를 지어 벌을 받는 게지하며 무심하게 넘겼고 최 부자조차 집안에 초상이 나면 재수 없으니 죽을 거면 밖에서 죽게 하라며 매몰차게 말했습니다. 세상 인심이 이토록 야박할 수 있는지 보들은 치가 떨릴 정도로 슬프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보들의 곁에는 그녀를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로운 칠성댁 할머니였습니다. 칠성댁은 우물가에서 물을 핥는 보들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데는 죄가 없다. 네 마음 가는 대로 하거라. 하늘이 보고 계신다. 칠성댁의 말에 용기를 얻은 보들은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박 씨의 눈을 피해 어떻게든 선비를 살려야겠다는 결심이 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캐기 시작했고 밤마다 아무도 모르게 약을 다리기 위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준비를 했습니다. 비록 몸은 고되고 언제 들킬지 모르는 위험한 일이었지만 보들의 눈은 다시금 생기로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겨울밤. 보들의 작은 움직임이 얼어붙은 세상에 어떤 기적을 가져올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고 보들은 소매 속에 감춘 약초 꾸러미를 꽉 쥐며 사랑채 쪽을 응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박 씨와의 숨막히는 숨바꼭질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보들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그녀의 발자국 소리는 눈 위에 조용히 새겨졌습니다. 과연 보들은 박 씨의 감시를 뚫고 아픈 선비에게 약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선비는 이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바람은 여전히 차갑게 불고 긴 겨울밤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문풍지를 찢을 듯 휘몰아치는 엄동설안의 깊은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마을 뒷산에서는 굶주린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왔고 처마 밑에 매달린 고드름은 날카로운 창처럼 자라나 지나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선비가 머무는 사랑채 주변은 마치 보이지 않는 결계가 처진 듯 정막만이 감돌았는데 이는 포졸 박 씨의 서슬퍼런 감시가 날이 갈수록 심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박 씨는 보들이 선비를 도우려 했다는 사실을 눈치챈 뒤로 마치 독이 오른 뱀처럼 두 눈을 부라리며 사랑채 주위를 맴돌았고 혹여나 누가 다가올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보초를 섰습니다. 박 씨의 횡포는 단순히 감시에서 그치지 않고 점점 더 교묘하고 악랄해져만 갔습니다. 관아에서 선비가 얼어 죽지 말라고 보내온 택감용 장작을 박 씨는 태연하게 가로채어 자신이 머무는 건너방 아궁이에 쑤셔 넣었습니다. 덕분에 박 씨의 방은 절절 끓어 땀을 흘리며 잘 지경이었지만 정작 선비가 머무는 방은 물그릇이 꽁꽁 얼어터질 정도로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또한 최 부자가 마지못해 내어준 보리쌀이나 된장 같은 식량조차 중간에서 가로채어 마을 주막에 팔아넘기고 그 돈으로 술을 사 마시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선비에게는 그저 멀건 죽 한 그릇이 하루 식사의 전부였으니 건강하던 장정이라도 견디기 힘든 고초였습니다. 마을 안에서는 선비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는데 이는 박 씨가 술기운에 흘린 말들이 와전된 탓이 컸습니다. 그 죄인놈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밤마다 주문을 외우는지 중얼중얼하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재수가 옴붙는다니까.
박 씨의 허무맹랑한 거짓말에 순진한 마을 사람들은 동요했고, 사랑채 근처를 지나갈 때면 행여나 애군이 낄까봐 소금을 뿌리거나 침을 탁 찬 뱉고 지나가곤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선비를 돕는다는 것은 단순히 동정심을 베푸는 차원을 넘어 마을 전체의 따돌림을 각오해야 하는 위험천만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보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다가도 사랑채 쪽을 바라보면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선비의 그림자가 너무나 위태로워 보여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보들이 선비에게 마음을 쓰는 것을 눈치채고는 너 그러다 귀신 들린다며 수군대거나 박 씨한테 걸리면 뼈도 못 추릴 텐데 미쳤지 하며 혀를 찼습니다. 보들은 그들의 비웃음과 경멸 어린 시선을 묵묵히 견뎌냈지만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선비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보들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다가 마을의 어른인 칠성댁 할머니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칠성댁은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었는데 보들의 글쑥해진 얼굴을 보고는 단박에 근심이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칠성댁은 주위를 슬쩍 둘러보더니 보들의 손을 잡아 끌고는 인적이 드문 담장 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하얀 종이에 싼 무언가를 꺼내 보들의 손에 쥐어주었는데 그것은 말린 생강과 대추, 그리고 귀한 꿀이 조금 든 작은 단지였습니다. 보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자 칠성댁은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이 모질게 굴어도 하늘은 다 보고 계신다. 저 선비가 보통 분이 아니란 건 내 진작에 알아보았다. 이 추위에 냉방에서 지내다가는 큰 병이 날 게야. 이걸 다려서 먹이면 몸이 좀 녹을 게다. 칠성댁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보들은 참았던 설움이 북받쳐 올라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어른이신 칠성댁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칠성댁은 보들의 등을 토닥이며 허나 조심해야 한다. 박씨 그자가 독이 바짝 올랐으니 정면으로 맞서지 말고 물처럼 유연하게 흘러가거라라는 의미심장한 조언을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칠성댁의 조언을 되새기며 보들은 무모하게 덤비는 대신 지혜를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박 씨가 술을 좋아한다는 점을 이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보들은 부엌 구석에 숨겨두었던 탁주 한 병을 꺼내 데운 뒤 남은 전 몇 조각과 함께 소반에 받쳐 들고 박 씨가 있는 건너방으로 향했습니다. 박 씨는 보들이 들어오자 내년이 웬일이냐 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코끝을 찌르는 술 냄새에 금세 표정이 풀렸습니다. 보들은 고개를 조아리며 날도 추운데 고생이 많으셔서 약주나 한잔 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지난번 일은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거짓으로 사죄를 올렸습니다. 박 씨는 보들의 태도가 누그러진 것을 보고 껄껄 웃으며 술상을 받았습니다. 그래, 네가 이제야 주제 파악을 하는구나. 쥐새끼처럼 굴지 말고 진작 이랬으면 좋았을 것을. 박 씨는 의기양양하게 술을 들이켰고 보들은 박 씨가 기분 좋게 취하도록 계속해서 술을 따랐습니다. 뜨끈한 아랫목과 독한 술기운에 박 씨의 눈꺼풀은 점점 무거워졌고 이내 코를 고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보들은 박 씨가 완전히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재빨리 부엌으로 돌아와 칠성댁이 준 생강과 대추를 넣고 진하게 차를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약탕기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가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보들은 부엌 문틈을 헝겊으로 막고 부채질을 조심스럽게 하며 불을 조절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진한 갈색으로 우러난 차를 대접에 담은 보들은 신발을 벗어들고 맨발로 눈 덮인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눈을 밟는 소리조차 내지 않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습니다.
사랑채 방문 앞에 다다른 보들은 침을 꿀꺽 삼키고 문을 살짝 밀어보았으나 문은 밖에서 굳게 걸어 잠겨 있었습니다. 박 씨가 잠들기 전 잊지 않고 자물쇠를 채워둔 탓이었습니다. 보들은 당황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사랑채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예전에 개구멍으로 쓰이던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널빤지로 대충 막아놓은 상태였습니다. 보들은 손톱이 부러지는 줄도 모르고 널빤지 틈을 억지로 벌려 손이 들어갈 만한 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조심스럽게 방안을 향해 선비님하고 속삭였습니다. 방 안에서 얕은 기침 소리가 들리더니 힘겹게 몸을 끄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후 틈새로 선비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선비는 틈새로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보들의 눈을 바라보며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위험한 밤에 어찌 또 오셨소? 만약 들키기라도 하면. 선비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보들은 틈새로 따뜻한 차가 담긴 대접을 조심스레 밀어 넣으며 말했습니다. 박 씨는 술에 취해 잠들었습니다. 제발 이것만이라도 드세요. 칠성댁 할머니께서 주신 귀한 약재로 달인 것입니다. 선비는 보들의 손이 빨갛게 얼어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대접을 받아 들고는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따뜻한 차가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선비의 오장육부에 미세한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선비는 빈 대접을 다시 내밀며 보들의 손을 잠시 꽉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선비에게는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 부드럽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낭자의 은혜는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결코 잊지 않으리다. 허나 이제 더는 오지 마시오. 나 때문에 죄 없는 낭자가 다치는 것을 볼 수 없소. 선비의 단호한 거절에도 보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아만 계셔주세요. 살아계셔야 억울함도 풀고 고향으로 돌아가시지요. 두 사람의 짧은 만남은 박 씨가 자다가 목이 말라 깰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서둘러 끝이 났습니다. 보들은 다시 널빤지를 원상태로 돌려놓고 발자국을 지우며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박 씨는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만 보들의 심장은 방망이질 치듯 쿵쿵거려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선비는 오랜만에 몸속에서 열기가 도는 것을 느끼며 깊은 잠에 들 수 있었고 꿈속에서 고향의 매화나무 아래서 글을 읽던 시절을 보았습니다. 보들의 정성이 그에게 삶의 의지를 다시금 불어넣어 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라 했던가요. 다음 날 아침 숙취로 머리를 감싸 쥐고 일어난 박 씨는 마당을 거닐다가 사랑채 뒤편 눈밭에서 미처 지우지 못한 작은 발자국 하나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비록 눈이 다시 덮여 희미해졌지만 그것은 분명히 여인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박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이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즉시 최부자 댁의 모든 하인들을 마당으로 집합시켰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불려나온 하인들은 박 씨의 살기등등한 모습에 겁을 먹고 웅성거렸습니다. 박 씨는 손에 몽둥이를 들고 하인들 앞을 왔다 갔다 하며 소리쳤습니다. 어젯밤 감히 내 눈을 속이고 죄인 놈과 내통한 쥐새끼가 한 마리 있다. 지금 제 발로 나오면 곤장 10대로 끝내주겠지만 내가 잡아내면 그년의 다리를 부러뜨려 놓을 것이다. 박 씨의 고함에 보들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태연한 척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보들의 앞으로 다가와 턱을 몽둥이로 툭 치며 물었습니다. 어제 나에게 술을 먹인 게 내년이지 혹시 네가 꾸민 짓이냐? 보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니옵니다.
저는 그저 어르신을 대접해 드린 것뿐입니다. 라고 부인했습니다.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었던 박 씨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몽둥이로 땅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좋다. 끝까지 오리발을 내민다. 이거지. 내 오늘부터 사랑채 뒤편은 아예 널빤지로 막아버리고 밤마다 내가 직접 순찰을 돌 테니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박 씨는 그 길로 목수들을 불러 사랑채의 뒷문과 창문을 모두 대못으로 박아버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 선비의 방은 햇빛 한 줄기, 바람 한 점 통하지 않는 완벽한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밖에서 음식을 넣어줄 틈조차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인들은 공포에 질려 뿔뿔이 흩어졌고 보들은 망치질 소리가 들릴 때마다 자신의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몰래 다가갈 방법조차 막혀버린 상황에서 선비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게다가 박 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누구든 최부자댁 담벼락 근처에서 얼씬거리기만 해도 역적 모의로 간주하여 관아에 넘기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최부자댁 근처에는 발길을 뚝 끊었고 선비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사랑채 방 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앉아있는 선비는 벽을 타고 들려오는 망치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운명이 경각에 달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젯밤 보들이 건네준 따뜻한 찻잔의 온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그 아이의 정성이 헛되게 된다. 선비는 아래 딥술을 깨물며 정신을 집중하려 애썼지만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고열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식은땀이 흐르고 헛것이 보이는 와중에도 선비는 보들의 이름을 속으로 되뇌며 버텼습니다. 한편 부엌에서 일하던 보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머리를 굴렸습니다. 직접 갈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그녀의 시선이 문득 마당 한 구석에 있는 낡은 계집으로 향했습니다. 최부자댁에서 키우는 늙은 누렁이가 지내는 곳이었는데 그 계집 뒤쪽 담장 아래에는 빗물이 빠져나가는 작은 수구가 있었습니다. 그 수구는 사랑채 마루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사람은 지나갈 수 없지만 작은 물건이라면 밀어 넣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보들은 칠성댁이 준 남은 약재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살피며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계집 쪽으로 슬금슬금 다가갔습니다. 박 씨는 대못을 박는 일꾼들을 감시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보들은 떨리는 손으로 약재를 싼 작은 꾸러미를 쥐고 수구 쪽을 확인했습니다. 과연 이 작은 구멍이 선비에게 닿는 생명줄이 될 수 있을까요?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와 보들의 치마폭을 마구 흔들어댔습니다. 위기의 순간, 보들의 기지가 빛을 발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마저도 박 씨에게 들키고 말지.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땅바닥에 엎드린 보들의 심장은 마치 차박질이라도 한 것처럼 거세게 요동쳤습니다. 그녀는 주위의 눈을 피해 계집 뒤편 좁은 공간에 몸을 숨기고 긴 막대기 끝에 매달아둔 작은 주머니를 수구 안으로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그 주머니 안에는 칠성댁이 준 약재와 보들이 아침밥을 덜어 만든 주먹밥 2덩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나는 하수구 구멍이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외부와 단절된 선비에게 닿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보들은 막대기가 무언가에 닿는 느낌이 들 때까지 숨을 죽이며 밀어 넣었고 혹여나 누렁이가 짖을까봐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시켰습니다. 누렁아, 쉿. 제발 조용히 해줘. 그래야 선비님이 살아. 사랑채의 방 안. 냉기 서린 바닥에 힘없이 누워있던 선비는
아랫목 구석에서 들려오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며칠째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해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지만 그 소리는 분명 쥐가 내는 소리와는 달랐습니다. 선비는 있는 힘을 다해 몸을 굴려 아랫목 구석 장판이 들린 틈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흙투성이가 된 작은 천주머니 하나가 막대기 끝에 밀려 나와 있었습니다. 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그 주머니를 집어들었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온기에 얼어붙었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자신을 포기하지 않은 누군가의 간절한 마음이자 살아야 한다는 무언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보들의 위험한 수구 작전은 매일 밤 계속되었습니다. 보들은 낮에는 박 씨의 눈을 피해 부엌 일과 허드렛 일을 묵묵히 해내고 모두가 잠든 새벽녘이면 어김없이 계집 뒤로 기어갔습니다. 때로는 삶은 감자 몇 알이, 때로는 따뜻한 물을 담은 조롱박이 그 좁고 더러운 구멍을 통과했습니다. 선비는 그 음식들로 겨우 목숨을 연명하며 벽 너머에 있는 보들의 존재를 느끼고 버텨냈습니다. 비록 서로 얼굴을 볼 수도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었지만 수구를 통해 오가는 막대기의 움직임만으로도 두 사람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답하며 깊은 유대감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동지 섣달의 추위는 날이 갈수록 더욱 독해져만 갔습니다. 눈보라가 멈추지 않고 며칠 내내 퍼부어대니 마을 전체가 거대한 눈 감옥에 갇힌 꼴이 되었습니다. 사랑채 아궁이는 박 씨가 택감을 주지 않아 차갑게 식어버린 지 오래였고 방 안의 공기는 바깥보다 더 매서웠습니다. 선비는 솜이 다 빠진 얇은 이불 하나에 의지해 버티고 있었지만 살을 내는 듯한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어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보들이 넣어주는 음식으로 배고픔은 겨우 면했으나 들이닥치는 추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선비의 의식은 점차 흐려졌고 밤마다 앓던 신음소리조차 낼 기운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편 포졸 박 씨는 선비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하면서도 오히려 즐기는 눈치였습니다. 그는 관아에서 선비 앞으로 보급 나온 겨울용 솜옷과 고급 숯을 빼돌려 자신의 방에 쌓아두고 호의호식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마을의 한량들을 불러 모아 선비의 숯으로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워 먹으며 술판을 벌였습니다. 저 안에 있는 양반님네는 얼음찜질을 좋아하시나 봐. 며칠째 기척도 없내그려 껄껄껄. 박 씨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사랑채까지 들려왔지만 선비는 대꾸할 힘조차 없이 차가운 방바닥에서 서서히 꺼져가는 촛불처럼 생명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보들은 부엌에서 일하며 박 씨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고기 굽는 냄새와 웃음소리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박 씨가 입고 있는 두툼한 비단조끼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분명 선비가 입고 왔어야 할 광급 의복이었습니다. 죄인이라는 이유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것도 억울한데 그를 지키라고 보낸 자가 오히려 그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에 보들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당장 달려가 따지기에는 자신의 힘이 너무나 미약했고 자칫하면 선비에게 더 큰 해가 갈까 두려워 주먹만 꽉 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평소처럼 수구로 음식을 밀어 넣으려던 보들은 불길한 징조를 느꼈습니다. 막대기로 주머니를 밀어 넣었지만 안에서 받아주는 느낌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몇 번을 툭툭 쳐보아도 주머니는 제자리에 멈춰 있을 뿐 안쪽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보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선비님, 선비님, 받으세요. 저 보들이에요. 수구에 대고 나직이 불러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와 쥐 죽은 듯한 정적뿐이었습니다.
어젯밤 넣어둔 감자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막대기 끝의 감각으로 알게 된 순간 보들은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선비가 쓰러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했다가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보들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서 쥐구멍으로 음식을 나르는 것만으로는 선비를 살릴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방 안으로 들어가 불을 떼고 그를 간호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채문은 박 씨가 자물쇠로 굳게 잠가 놓았고 창문마저 대못으로 박혀 있어 들어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보들은 차가운 눈밭에 주저앉아 하늘을 원망하며 울먹였지만 이내 눈물을 닦아내고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보들은 곧장 박 씨가 머무는 건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술에 취해 흥청망청 놀고 있는 박 씨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나리, 제발 사랑채 문 좀 열어주십시오. 선비님이 며칠째 기척이 없습니다. 이대로 두면 큰일 나십니다. 그러나 박 씨는 술잔을 기울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죽으면 죽는 거지. 죄인 놈 목숨이 뭐 그리 귀하다고 난리냐. 내일 아침에 거적대기나 하나 준비해 두거라. 박 씨의 잔인한 말에 보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리도 악할 수 있단 말인가. 보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나리, 나랏밥을 드시는 분이 어찌 죄인의 몫을 가로채고 사람을 굶겨 죽이려 하십니까? 저기 저 비단 옷과 숫들은 다 어디서 난 것입니까? 보들의 당돌한 지적에 박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이 인연이 미쳤나 어디서 감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박 씨가 손을 들어 보들을 치려 했지만 보들은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맞섰습니다. 치시려거든 치십시오. 허나 제가 죽어 귀신이 되어서라도 나리의 악행을 온 천하에 알릴 것입니다. 보들의 서슬퍼런 기세에 박 씨는 움찔하며 손을 멈췄습니다. 그동안 얌전하던 여종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보들은 그 길로 박 씨의 방을 뛰쳐나와 곧장 안채로 향했습니다. 주인 어른인 최부자를 깨우려는 것이었습니다. 천한 종이 감히 한밤중에 주인의 단잠을 깨우는 것은 멍석마리를 당할 수도 있는 중죄였지만 지금 보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방에서 죽어가는 선비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뿐이었습니다. 보들은 안채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털썩 무릎을 꿇고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대감마님, 대감마님, 제발 일어나 보십시오. 사람이 죽어갑니다. 고요하던 집안에 보들의 외침이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잠자던 하인들이 하나둘 방문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모두가 보들이 미쳤다고 생각하며 혀를 찼지만 보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이 댁에서 귀한 선비님이 억울하게 돌아가시면 그 원혼이 어찌 이 집을 그냥 두겠습니까? 대감마님, 제발 문을 열어주십시오. 문풍지에 비친 최부자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안방 문이 벌컥 열리고 잠옷바람에 최부자가 잔뜩 찌푸린 얼굴로 마루로 나왔습니다. 이 밤중에 웬 소란이냐, 내년이 제정신이냐. 최부자의 호통에도 보들은 물러서지 않고 머리를 조아리며 읍소했습니다.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오나 사랑채 선비님이 며칠째 식사도 못하시고 지금 사경을 헤매고 계십니다. 포졸 나리는 구호 물품을 다 빼돌리고 선비님을 굶겨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선비님이 이 댁에서 돌아가신다면 나라에서 내려온 죄인을 죽게 방치한 죄를 어찌 다 감당하시겠습니까? 보들의 말은 조리 있고 분명했습니다. 특히 나라에서 내려온 죄인을 죽게 방치한 죄라는 말에 최부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왕명으로 귀양 온 이를 함부로 죽게 두었다가는
자신에게도 화가 미칠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입니다. 그때 소란을 듣고 달려온 박 씨가 헐레벌떡 안 채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대감, 이 미친년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전현이 죄인 놈과 정분이 나서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박 씨는 다급하게 변명하며 보드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보들은 박 씨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저 건너방을 확인해 보십시오. 선비님께 지급된 소목과 쌀, 숯이 다 어디에 있는지 말입니다. 보들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최 부자는 박 씨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았습니다. 평소 박 씨의 행실이 좋지 않음을 알고 있던 최 부자였습니다. 내 말이 사실이라면 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여봐라. 횃불을 밝혀라. 최 부자의 명령이 떨어지자 하인들이 분주하게 횃불을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최 부자는 앞장서서 사랑채로 향했고 박 씨는 사색이 되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보들은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그들 뒤를 따랐습니다. 마당은 횃불의 붉은 빛으로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최 부자는 굳게 잠긴 사랑채 방문 앞에 서서 박 씨에게 열쇠를 내놓으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 씨는 손을 벌벌 떨며 열쇠 꾸러미를 건넸습니다. 찰그랑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하인이 열쇠를 받아 자물쇠를 풀고 삐거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훅 끼쳐 나오는 냉기는 바깥 공기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횃불을 비춰 방 안을 들여다본 사람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방바닥에는 하얀 성에가 끼어 있었고 그 위에 선비가 마치 죽은 사람처럼 뻣뻣하게 굳은 채 쓰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머리맡에는 꽁꽁 언 물그릇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보들은 비명을 지르며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선비님, 선비님, 그녀가 선비의 몸을 안아 올리자 얼음장처럼 차가운 기운이 전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가슴에 귀를 대보니 아주 미약하게나마 심장이 뛰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들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아직 살아 계십니다. 빨리 불을 떼야 합니다. 최 부자는 이 참혹한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하인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당장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의원을 불러와라. 그리고 저놈을 당장 포박해라. 최 부자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다름 아닌 박 씨였습니다. 박 씨는 털썩 주저앉으며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이미 드러난 그의 악행을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인들은 잽싸게 달려들어 박 씨를 포승줄로 묶었습니다. 보들은 선비의 언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살았습니다. 이제 다 괜찮습니다. 그녀의 간절한 목소리가 의식을 잃은 선비의 귓가에 닿았는지 선비의 감긴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감춰져 있던 추악한 진실이 밝혀지고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보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선비를 구해낸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리며 대문 밖으로 모여들었고 최 부자 댁의 소란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선비의 상태는 여전히 위독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려 장기들이 상할 대로 상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들은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걷어붙인 소매를 내리지 않고 부엌으로 달려가 뜨거운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선비는 이 깊은 병마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들의 헌신은 어떤 결실을 맺게 될까요? 차가운 겨울바람은 여전히 매섭게 불었지만 사랑채 아궁이에서는
오랜만에 붉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꽃은 보들의 마음처럼 뜨겁고 강렬하게 얼어붙은 방 구석구석을 녹여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땔감을 들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외면했던 미안함을 갚으려는 듯 누군가는 쌀을, 누군가는 약초를 문 앞에 놓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선비를 살리는 일은 보들 혼자만의 몫이 아닌 마을 전체의 염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유일한 의원이었던 김영감은 사랑채에 들어서자마자 혀를 끌끌 차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선비의 맥박은 신락같이 가늘어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고 얼어붙었던 살갗은 붉게 달아올라 불덩이처럼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김영감은 급히 침을 놓고 약재를 처방하며 최 부자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이분의 몸속의 냉기가 뼛속 깊이 박혀 있어 자칫하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약을 다려 먹이고 온몸을 주물러 피가 돌게 하지 않으면 영영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최 부자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고 보들은 입술을 꽉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녀는 의원이 적어준 처방전을 품에 안고 곧장 부엌으로 달려가 약탕기에 물을 올리고 부채질을 시작했습니다. 매운 연기가 눈을 찔러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편 마당에서는 날이 밝자마자 최 부자의 호통 소리와 함께 포졸 박 씨의 짐꾸러미가 낱낱이 파헤쳐지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머물던 건너방 장롱과 괴짝에서는 그동안 선비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귀한 물품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임금님이 하사하신 최고급 소목부터 시작해서 귀한 약재인 녹용과 인삼, 그리고 뽀얀 쌀가마니와 숯 더미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천하의 도둑놈을 보았나.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제 배만 불리고 있었네 그려. 사람들은 그동안 박 씨의 거짓말에 속아 죄 없는 선비를 냉대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증거물들이 마당에 쌓일수록 박 씨의 죄는 명백해졌고 그는 더 이상 변명할 말조차 찾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의 집안에서 이런 파렴치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하인들에게 박 씨를 멍석에 말아 관하로 끌고 가라고 명했습니다. 내 놈이 관복을 입고 어찌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는단 말이냐. 내 너를 관하에 넘겨 그 죄를 엄히 묻게 할 것이다. 박 씨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최 부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지만 하인들은 가차없이 그를 끌어내어 포승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마을 청년들까지 합세하여 박 씨를 끌고 마을 어귀로 향하자 동네 아이들이 뒤를 따르며 돌을 던지고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그동안 마을을 짓누르던 검은 그림자가 걷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씨가 사라진 최 부자댁 마당에는 비로소 따사로운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막힌 속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박 씨가 끌려간 뒤 최 부자댁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 부자는 혹여라도 선비가 잘못되면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 집안의 비단 이불을 꺼내오게 하고 곡간을 열어 가장 좋은 쌀로 죽을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을 엄히 단속하여 사랑채 근처에서는 큰 소리도 내지 못하게 하였고 방의 온도가 식지 않도록 밤낮으로 아궁이의 장작을 대령하게 했습니다. 하인들은 그제야 안도하며 분주하게 움직였고 사랑채는 더 이상 감옥이 아닌 귀한 손님을 모시는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호들갑 속에서도 진정으로 선비의 곁을 지키는 사람은 오직 보들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하인들이 꺼리는 병수발을 도맡으며 잠시도 선비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선비의 병세는 쉽게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열이 들끓어 헛소리를 내뱉으며 괴로워했고 식은 땀으로 이불이 흠뻑 젖을 정도였습니다. 보들은 물수건을 짜서 선비의 이마와 목을 닦아내며 밤새도록 간호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선비가 타는 목마름으로 어머니를 찾을 때면 보들은 숟가락으로 물을 떠서 입가에 적셔주며 속삭였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곁에 있으니 걱정 마세요. 보들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약손보다 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선비의 손을 꼭 잡고 제발 이 고비만 넘기게 해달라고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촛불이 다 타들어갈 때까지 보들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흘 밤낮을 사경을 헤매던 선비는 나흘째 되는 날 새벽 기적처럼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꽉 닫혀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서서히 열렸고 흐릿하던 초점이 점차 돌아오며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방 안 가득한 온기와 양냄새, 그리고 자신의 곁에서 쪽잠을 자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들은 인기척에 놀라 눈을 떴고 선비와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선비님 정신이 드십니까?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보들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있다는 안도감에 보들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선비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선비는 자신의 손등에 떨어진 뜨거운 눈물을 느끼며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려낸 것이 저승사자의 자비가 아니라 눈앞에 있는 이 여인의 헌신 덕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비는 힘없는 손을 들어 보들의 옷자락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고맙소. 그대가 나를 살렸소. 갈라지는 목소리였지만 그 한마디에는 천금보다 무거운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들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옵니다. 선비님께서 모진 풍파를 견뎌내신 덕분입니다. 살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생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긴 겨울밤이 지나고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선비가 깨어났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죄책감을 느끼던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최부자 댁을 찾아와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개똥이네는 갓 낳은 달걀 한 꾸러미를, 칠성댁은 묵은 나무를, 옆집 김씨는 귀한 꿀단지를 들고 와 마루 끝에 놓고 갔습니다. 저희가 무지하여 귀한 분을 몰라 뵙고 홀대하였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방문 밖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선비는 방문을 열게 하고는 비록 몸은 야위었으나 꼿꼿한 자세로 앉아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모두가 시절이 하수상하여 겪은 일이니 내 마음에 담아두지 않겠소. 그저 앞으로는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말고 서로 돕고 사시오. 선비의 넓은 아량의 마을 사람들은 감복하여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건강을 회복해가는 선비의 모습과 함께 계절도 점차 바뀌어 갔습니다. 지루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처마 밑에 고드름이 녹아 낙숫물이 되어 떨어지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왔습니다. 마당에 눈이 녹은 자리에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앙상했던 매화나무 가지에도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는 이제 부축을 받으면 마루에 나와 앉을 수 있을 정도로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따스한 봄볕을 쬐며 앉아있는 선비의 모습은 예전의 초라한 죄인의 모습이 아닌 기품 있는 학자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보들은 그런 선비를 위해 정성껏 미음을 쓰고 빨래를 깨끗이 하여 풀을 먹여
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겨우내 드리웠던 그늘이 사라지고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선비는 보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보들이 다소곳이 앞에 앉자 선비는 붓과 종이를 꺼내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낭자의 이름이 보들이라 하였지. 내 그 이름을 평생 잊지 않기 위해 글을 하나 지었소. 선비는 보들이라는 이름의 소리를 따서 보덕보들이라는 두 글자를 썼습니다. 은혜를 갚는다는 뜻이요. 낭자가 내게 베푼 은혜는 하늘과 같으니 내 언젠가 반드시 그 덕을 갚으리라는 맹세요. 보들은 글을 읽을 줄 몰랐지만 선비의 설명에 가슴이 벅차올라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천한 여종의 이름에 이토록 귀한 뜻을 담아주다니. 보들에게는 그 어떤 비단 옷보다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마을 어귀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나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산골 마을에 낯선 긴장감이 감돌았고,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소리 나는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멀리서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무리는 화려한 관복을 입은 관리들과 호위무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렬은 곧장 최 부자 댁으로 향했습니다. 최 부자는 혼비백산하여 버선발로 뛰어나왔고 온 집안 식구들이 마당에 엎드렸습니다. 행렬의 맨 앞에 선 관리가 말에서 내려 두루마리를 펼쳐들었습니다. 어명이오 죄인 선우는 어명을 받으라. 방 안에 있던 선비가 천천히 걸어 나와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들은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혹시 또 다른 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관리가 엄숙한 목소리로 교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과인이 지난날 간신들의 모함에 속아 충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귀양을 보낸 것을 통탄하노라.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으니 그대의 죄를 사하고 즉시 한양으로 불러올려 예조 참판의 직을 제수하노라. 교지를 읽는 관리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죄인이라는 누명이 벗겨지고 다시금 고위관직에 임명된다는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최부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땅에 머리를 박고 아이고 대감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며 곡을 하듯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선비를 죄인 취급하며 괄시했던 자신들의 행동이 낱낱이 떠올라 두려움에 떤 것입니다. 하지만 선비는 담담한 표정으로 교지를 받아들고 왕이 있는 북쪽을 향해 사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몸을 일으켜 엎드려 있는 최 부자와 하인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서늘했지만 동시에 깊은 연민을 담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시오. 지난 일은 탓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하지 않았소. 다만 앞으로는 힘없는 이들에게도 덕을 베풀며 사시오. 선비의 한마디에 최 부자는 감동과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비의 시선은 마당 한구석에 조용히 서 있는 보들에게로 향했습니다. 보들은 너무나 기쁘고 벅차올랐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선비가 자신과는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으로 떠나버린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신분의 차이라는 거대한 벽이 다시금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듯 했습니다. 선비는 사람들 사이를 가로질러 보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주위의 시선이 모두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선비는 보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이는 양반이 노비에게 하는 행동으로는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낭자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요. 내 벼슬길에 올라서도 낭자의 맑은 마음을 거울 삼아 백성을 섬기겠소. 선비의 행동에 관리들도 마을 사람들도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보들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선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가면
낭자의 면천을 위해 힘쓸 것이요.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낭자를 다시 찾을 것이니 부디 건강하게 지내시오. 선비의 약속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굳은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보들은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이어져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떠날 채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관아에서 마련해온 가마와 호위 무사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선비가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 마을 어귀까지 늘어섰습니다. 선비는 가마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최부자 댁의 낡은 사랑채, 그곳에서 보낸 혹독했던 겨울, 그리고 그 추위를 녹여주었던 보들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그 모든 기억을 가슴에 새기는 듯 했습니다. 보들은 대문 기둥 뒤에 숨어 멀어지는 선비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가마꾼들의 소리와 함께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봄바람이 불어와 보들의 치마폭을 살랑거렸습니다. 그날 밤 최 부자택에서는 선비의 무사 귀환을 축하하고 그동안의 애군을 털어버리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최 부자는 돼지를 잡고 술을 내어 마을 사람들과 하인들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모두가 웃고 떠들며 즐거워했지만 보들은 일찍 부엌 정리를 마치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선비가 남겨준 보덕이라는 글씨가 적힌 종이를 꺼내 등불 아래 비추어 보았습니다. 비록 선비는 떠났지만 보들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하나 켜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달이 밝았고 보들은 그 달을 보며 선비가 무사히 한양에 도착하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마을은 다시 예전의 평온함을 되찾았지만 이제 그곳에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선비가 한양으로 떠나고 강산이 몇 번이나 변할 만큼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첩첩산중 외딴 마을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는데 가장 큰 변화는 보들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선비가 한양으로 올라가자마자 약속대로 보들을 면천시켜준 덕분에 보들은 더 이상 최 부자댁의 종이 아니라 어엿한 양인이 되어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보들은 마을 어귀의 양지 바른 곳에 작은 초가집을 짓고 부지런하고 마음씨 착한 나무꾼과 혼인하여 단란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녀의 집 마당에는 봄이면 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났고 가을이면 붉은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풍요로움을 더했습니다. 보들의 품에는 갓 태어난 젖먹이 아기가 안겨 있었는데 아이의 눈망울은 엄마를 닮아 맑은 호수처럼 깊고 투명했습니다. 보들은 아기에게 젖을 물리며 가끔 먼 북쪽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혹독했던 그 겨울날 선비와 나누었던 무언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고 신분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컸지만 보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선비가 써준 보덕이라는 글자가 여전히 따뜻한 등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종이를 고이 접어 장롱 깊숙한 곳에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었으며 힘들 때마다 그것을 꺼내보며 삶의 위안을 얻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평화롭던 마을이 갑자기 발칵 뒤집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요란한 괭과리 소리와 함께 형형색색의 깃발을 앞세운 거대한 행렬이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전 선비가 귀양 올 때 보았던 초라한 행색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화려하고 웅장한 규모였습니다. 황금색 장식을 단 가마가 햇빛을 받아 번쩍거렸고 비단 옷을 입은 관리들과 호위무사들이 길게 줄을 지어 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난생 처음 보는 엄청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길가에 납작 엎드려 구경하기에 바빴습니다. 최 부자조차 버선발로 뛰어나와
땅에 머리를 조아릴 정도였습니다. 행렬은 최 부자택을 지나쳐 마을 안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오더니 놀랍게도 보들이 살고 있는 조그만 초가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밭에서 김을 매던 보들의 남편은 놀라서 낫을 떨어뜨렸고 방 안에서 아기를 재우던 보들도 밖이 소란스러워 문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비단 관복을 입은 높은 관리가 가마에서 내려 보들의 집 살인문 앞으로 걸어오자 보들은 너무나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마당으로 내려와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날이 누추한 곳에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혹시 저희가 무슨 죄라도 지었는지요? 보들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매우 정중하고 온화한 목소리로 보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고개를 드시오. 그대가 이 마을에 사는 보들이라는 여인이 맞소. 보들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어 그렇다고 답하자 관리는 품속에서 붉은색 비단으로 감싼 교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내 한양에서 천리길을 달려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임금님의 지엄한 분부를 전하기 위함이오. 지금 궁궐에서는 갓 태어난 원자 아기 씨를 보살필 유모를 구하고 있는데 영의정 대감께서 그대를 청거하셨소. 영의정이라는 말에 보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옛날 귀양 왔던 선비가 이제는 나라의 으뜸가는 벼슬인 영의정이 되어 자신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관리는 말을 이었습니다. 영의정 대감께서 말씀하시길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품과 맑은 마음을 가진 여인이니 원자 아기 씨를 맡기기에 이보다 더 적합한 사람은 없다고 하셨소. 이에 주상 전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그대를 궁으로 모셔오라 명하셨소. 그 말을 듣는 순간 보들의 눈앞에 지난날 차가운 방에서 선비에게 건넸던 숭늉 한 그릇과 담장 구멍으로 밀어넣었던 주먹밥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베푼 작은 정성이 이토록 큰 결과가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보들은 감격에 겨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보들의 집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종년이라 무시하며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이제는 부러움 가득한 눈빛으로 보들을 바라보며 칭송하기 바빴습니다. 역시 사람은 착하게 살고 봐야 해. 보들이가 복을 받았네. 복을 받았어. 최 부자도 헐레벌떡 달려와 보들의 손을 잡으며 아른체를 했습니다. 내 진작에 자네가 귀하게 될 줄 알았네. 궁에 가거든 우리 마을을 잊지 말아주게. 보들은 사람들의 환대와 축하 속에 어리둥절하면서도 자신의 진심이 통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보들은 남편과 상의 끝에 궁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아기도 함께 데려가서 키울 수 있도록 배려해준다는 말에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떠나는 날, 보들은 정든 초가집을 둘러보며 아쉬움을 달랬지만 그녀의 앞길에는 꽃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 어귀까지 따라 나와 손을 흔들며 보들을 배웅했습니다. 화려한 가마에 오른 보들은 문틈으로 멀어지는 고향 산천을 바라보며 인생의 새로운 막이 오르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가마꾼들의 힘찬 구령 소리와 함께 행렬은 한양을 향해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걸려 도착한 한양은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번화하고 거대했습니다. 높은 성벽과 웅장한 기와집들, 그리고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마침내 구중궁궐의 육중한 대문이 열리고 보들을 태운 가마는 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궁궐의 마당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었고 처마 끝에 달린 풍경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보들은 긴장된 마음으로 가마에서 내려 내관의 안내를 받아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골룡포를 입은 임금님과 그 곁에 서 있는 낯익은 얼굴, 바로 영의정이 된 선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흰 수염이 조금 났지만 선비의 눈빛만은 여전히 예전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보들이 엎드려 절을 올리자 선비는 임금님의 허락을 받고 계단 아래로 내려와 보들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어서 오시오. 내 약속하지 않았소. 언젠가 반드시 그 은혜를 갚겠다고. 이제야 그 빚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게 되었구려. 선비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보들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가장 춥고 비참했던 시절에 맺은 인연이 가장 높고 귀한 곳에서 다시 이어진 것입니다. 임금님 또한 보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과인의 스승인 영의정이 그토록 칭찬한 사람이니 내 믿고 맡기겠노라. 부디 너의 그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원자를 지혜롭고 어진 사람으로 키워다오. 보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성심을 다해 모시겠나이다라고 맹세했습니다. 곧이어 상궁들이 강보에 쌓인 원자 아기 씨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보들이 조심스럽게 아기를 받아 품에 앉아 아기는 새근사근 숨소리를 내며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보들의 품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아기에게도 전해진 모양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보들은 궁궐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기와 원자 아기 씨를 함께 젖을 먹여 키우며 두 아이 모두에게 차별 없는 사랑을 쏟았습니다. 화려한 궁중 생활 속에서도 보들은 초심을 잃지 않고 늘 검소하고 겸손하게 행동했습니다. 궁녀들과 내관들도 그런 보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보들이 끓여내는 구수한 숭늉 맛은 궁궐 내에서도 소문이 자자하여 임금님조차 가끔 입맛이 없을 때면 보들의 숭늉을 찾곤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영의정이 된 선비는 틈틈이 보들을 찾아와 안부를 묻고 예리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은 신분을 뛰어넘어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벗이자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선비는 정치를 함에 있어서도 늘 보들이 보여주었던 사람을 살리는 마음을 근본으로 삼아 백성들을 위한 선정을 베풀어 역사에 길이 남는 명재상이 되었습니다. 보들의 작은 친절이 한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이 다시 나라를 살리는 큰 강물이 되어 흐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연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세월이 흘러 원자 아기 씨는 보들의 사랑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 성군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그는 자신의 유모인 보들을 친어머니처럼 극진히 모셨고 보들의 가족들 또한 대대로 평안과 번영을 누렸습니다. 보들은 늙어서도 늘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았으며 사람들에게 세상에 하찮은 친절이란 없다는 말을 자주 해주었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밤, 얼어붙은 손을 녹여주던 작은 불씨 하나가 세상을 따뜻하게 밝히는 거대한 태양이 될 수 있음을 보들의 삶은 우리에게 조용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고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보들이 피워올린 따뜻한 화롯불이 켜져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의 온기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착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편안하고 포근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옛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고 여러분의 고운 꿈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